네, 2월 8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시장 오늘 참 괜찮았는데 오전만 해도 정강후약이에요. 네, 오전에는 아마 좀 해볼 만한 시장인데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후 1시 넘어서부터 국내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이따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그 전에 최근 시장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1월 고점 대비 하락폭의 절반을 되돌리는 흐름은 일단 나왔어요. 보신다라고 하면 이거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월 고점에서 저점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겨보면 보통 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 이렇게 되돌리는 그 상승이 좀 반등이 나왔었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최근 들어서 한 4분의 1 정도를 그러니까 4분의 1 넘어서 한 절반 정도를 좀 되돌리는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지수가 좀 많이 약해요.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본다라고 하면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월 고점에서 저점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50% 정도 되돌리는 현상이 한 2,800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2,800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조금 키 맞추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하죠. 국내 증시가.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약하다라는 게 몇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폭이 이렇게 제한적인 이유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급의 왜곡 현상. 예,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차트를 돌려보신다라고 하면 글로벌 증시들이 대부분 50% 이상의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이 이제 시장의 수급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민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시는 좀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계속 들으시고 아셔야지만이 이게 또 바꿔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물적 분할이라는 방식 자체도 문제였고요. 이걸 상장을 시키면서 LG화학 주주들은 물론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내 증권사 레포트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가치를 엄청나게 뻥튀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60만 원 이상까지 내는 데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수십 배에서 수백 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상장을 하고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그 상장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감언인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의 그 공적이 된 느낌인데, LG가. 근데 뭐 어쨌건 우리가 얘기해도 일단 이번에 SK이노베이션도 좀 프리 IPO 얘기가 좀 은근슬쩍 나왔다는 얘기, 그렇다고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했었는데, 현대중공업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계속 계열사 상장시키고. 이게 대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뽑아먹고 있습니다. 뽑아먹고 있는데,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대주주 입장에서는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지금 공모작업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푼보다 지분이 희석되지 않으면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대주주 자기네들 돈 이렇게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기네들 돈 태워가지고 투자 유치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순전히 개인 투자 자금들 다 끌어다가 이거 상장하고 난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0조, 130조 정도 될 겁니다. 오늘로서 한 그 정도 될 건데, 삼성 SDI가 40조가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한 20조 정도 될 거고, 국내에 있는 모든 2차전지 밸류체인 종목들 다 합해도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의 시가총액보다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고려를
빼먹고 있는 거고요. 다른 쪽, 특히나 2차전지 밸류체인 쪽에 하락을 다 그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대선 주자로 나오신 분들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절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제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물적 분할 방식 뭐 이렇게 상장하는 거 정말 국내에만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이걸 또 대기업들 대주주들 열심히 지금 뻥튀기 하고 있고 정말 쓰레기 짓을 좀 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어쨌건 오늘 뭐 5%까지도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죠. 1%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어쨌든 이게 2월 달까지는 계속 이제 시장에 어떤 수급 왜곡 현상을 일으킬 거라는 이제 전망들을 하고는 있는데 2월까지는 아니라 3월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지금. 뭐 3월 중순까지 그 뭐 편입하는 게 있으니까. 네, 뭐 가장 큰 것들은 2월 14일 날 MSCI 리밸런싱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급적인 교란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강한 지진이 있은 후에는 여진이 있죠. 그게 아마 3월까지 계속 될 겁니다. 분명히 1월, 2월만큼의 그런 수급적인 교란 요인은 아니겠지만, 3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여진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 투자자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시장은 현재로서 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지. 지금 시장은 추세를 완벽히 돌려 세우기보다는 여러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3월 FOMC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그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이래저래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25pp를 올릴 것이냐 또 50pp를 올릴 것이냐 그냥 계속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액션이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아마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추이가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경제 봉쇄가 확 풀려져야지만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이 좀 이어질 것이고 이 공급망 이슈라든지 나아가서 물가 안정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2분기는 좀 되어야지만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1분기까지 그러니까 뭐 한 3월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글로벌 증시 역시도 50%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50%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고 국내 증시에도 그런 와중에서 좀 일정 부분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뭐 뚜렷한 주도업종 섹터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전까지는 순환매가 매우 빨리 돌아갈 것이고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들 우리 투자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총알을 난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총알이 있으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총알을 다 써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내가 정말 정하는 타겟 딱 핵심되는 종목들만 딱 거기만 총알을 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종목과 업종에 기회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좀 들어가는 그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 며칠간 리오프닝 주가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오미크론, 코로나 이것을 뭐 계절 독감화 검토해 보겠다라는 뭐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이긴 한데 세계적으로 이제 뭔가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전염병 이거를 좀 뭔가 풀어놓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도 같고요. 이걸 하나의 순환매 형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리오프닝,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순환매 차원이 강합니다. 순환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럼 순환매라면 우리가 적당히 올랐을 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흐름을 좀 다시 잡아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반면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던 섹터 그리고 매우 강했던 섹터가 아마 반도체 섹터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또 증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만 얘기를 했을 그렇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거든요. 좋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근데 지금 딱 상황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나와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자금들로 쏠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슈와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많이 올라가면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 매물 차익 실현되는 금액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시 반도체 쪽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순환매 차원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이번 고비만 좀 지나면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하고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포스트 팬데믹 전환 계획을 검토 중이다라는 CN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다만 시간이 지나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주도 업종으로 탄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것뿐이지 시장에서 이걸 아직 확실하게 지금 믿음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조금만 시장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오거나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섹터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좀 주가의 조정폭이 작다라고 하면 이쪽이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조정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그냥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막 현금을 아껴서 정말 이거다 하는 곳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가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 한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리오프닝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아직 시세가 돌아오지 않은 다른 순환매가 될 만한 거에 들어가야 되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은 어려워야 제맛이고.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정 부분 좀 따라가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쪽을 뭐 순환매라고 해가지고 버려둘 필요는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 업종을 탄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분명히 시장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걸 제가 그림을 따왔는데, 홈페이지 가서 따왔는데, 이거 뭐냐면 이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날짜가 조금 지금 날짜가 아닐 거예요. 보시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뭐 1000명 이하였던 확진자 수가 6월 기점을 해가지고 뭐 1,500명, 2,000명 막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게 8월과 9월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뭐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 항공, 이들 업종의 한번 주가 흐름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대표적으로 모두 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림에서는 우리가 8월달, 9월달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달, 9월달 흐름 보시면 이렇게 8월달, 9월달에 모두 투어의 움직임이 주가의 상승 흐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도 8월달, 9월달 흐름 보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뭘까, 영화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CJ CGV 역시도 좀 약하긴 했지만 여전히 8월달, 9월달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을 했지만 여전히 치명률은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확진이 돼서 환자는 많아졌지만 사망자 수가 그만큼 적으니까 치사율이, 치명률이 낮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지금도 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뭐
하루에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상도 나오고 있고 또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 10만 명씩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확진자 수는 그렇게 급증을 하지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그 치명률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60대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7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오미크론과 델타 바이러스 그 전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모두 다 합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오미크론만 따로 떼서 통계를 내면 거의 치명률이 낮을 거예요. 정말 낮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즉 계절적 독감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면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구간에도 분명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이번에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요즘 보면은 뭐 주변에서 이렇게 그 뭐 확진자 혹은 뭐 밀접 접촉자와 또 접촉한 케이스 뭐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근처로 와 있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게 이제 공포의 순간이냐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그 기회일 것이냐 요거는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기회로 보는 면에서 조금은 담아두는 것도 괜찮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나 문제는 어쨌건 이거 말고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순환매로 어디가 될 것이냐 그런 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러저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한 차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의외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순환매 차원에서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약과 바이오를 좀 따로 놓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바이오주는 뭐 말 그대로 신약 개발주 진단 키트라든가 뭔가 이런 쪽인 것 같고 제약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이 되는 곳이잖아요. 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으로 성장 섹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금 흐름이 거의 없죠. 그러면서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매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저는 바이오테크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쪽은 너무 얻어맞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이쪽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작년 1년 동안 충분히 주가가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좀 많이 되면서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섹터가 낙폭과대의 의미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들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금리 인상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도 이제 제약주 쪽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낙폭과대에서 바이오테크. 왜냐면 이쪽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는 게 소위 돈을 못 버는 곳. 예. 그래서 더 많이 빠지고. 현금 흐름이 없는 곳.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크지만 지금 당장은 현금 흐름이 없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그런 노이즈 때문에 충분히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넉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글쎄요 실제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재 소멸과의 그런 이벤트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한번 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지난달까지 뭐라 그럴까, 작년까지 주도주라고 했던 그 메타버스,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나 NFT라는 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 정말 많이 빠졌는데 하락하다가 요즘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회복하는 시작이냐, 이거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가상화폐 시장과의 가격 변동성이 참 연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예.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추석이 아니죠. 구정.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도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몇몇 비트코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역시도 상당히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분명히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연결돼서 상관관계가 좀 많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은 이런 코인 시장에서의 그런 활발한 움직임과 같이 더불어서 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주가를 볼 때 매크로적인 변수 있잖아요.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체크해가면서 주식시장 바라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성장하는 섹터와 성장하는 업종은 꾸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어요. 해서 그 중에 하나는 게임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게임 업종과 관련해서 뷰는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이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에 상당히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데일리로 투자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게 덜컥덜컥 물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의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정말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NFT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자체는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앞에 보면 창문 앞에 보니까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한강이 보이던데 이 한강에 물줄기가 쭉 흘러가잖아요. 이거 막을 수 없듯이 이 NFT와 블록체인과의 그 게임 업종과의 그 결합은 이건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블리자드를 80조 원 주고 현금을 두고 샀나,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1조 원을 넥슨에 투자를 하고, 이런 많은 글로벌의 스마트한 머니들이 이렇게 게임업 쪽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의 물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업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크로 변수에 휘둘리셔가지고 급락하면 팔고 올라가면 따라 사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며칠 좀 올라왔죠. 최근 며칠간 올라왔을 때, 근데 이것도 모든 게임주가 다 그렇진 않죠. 특정 게임주들 최근에 올라왔던 이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온 주식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은 순환매 개념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흘려보내야 된다고 보세요? 오히려 좀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매매한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이제 게임 업종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제, 오늘 좀 좋은 모습,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설 연휴 전에 게임 업종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걸 한 번에 다 사겠다 이런 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만약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막 하루에 6%, 7% 이상 빠지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10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10% 정도를 더 산다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좀 진행해서 물량을 포트비에서 비중을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번 주는 단 한 주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이번 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그리고 또는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수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는 시장의 금리를 또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시장의 금리가 자극된다라고 하면 또한 성장주라고 일컫는 이런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가지고 보유 수량의 한 10% 정도 또 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저는 지켜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씩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소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행주, 항공주 여러 개 있단 말이죠. 어디를 좀 탑픽으로 보세요? 섹터를. 사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그렇지. 것들, 면세, 이런 쪽을 영화관, 뭐 이런 쪽을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해외여행을 당장 막 그렇게 급증해서 막 가거나, 그러기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완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완화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영업 제한 시간을 조금 늘려주고, 지금 9시인가요? 9시로 영업 제한 시간이 되어 있던 그렇죠. 거는, 그거를 뭐 12시나, 또는 그 제한 자체를 이제 풀어준다든지, 또는 이제 인원 제한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인원 제한을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좀 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당장 사람들이 만나는 횟수가 증가를 할 것이고, 만나는 시간이 조금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외식업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 당장 뭐 나는 해외여행 갈 거야 해서 비행기 티켓 끊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을 약속을 한 번이라도 더 잡고,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식업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외식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들이 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현대 그린푸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쪽의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현대 그린푸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을 하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뭐 단체 급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농산물 가격들 많이 오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많이 부각이 되면서 농수산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CJ 프레시웨어를 같이 실적 한번 볼게요. 이걸 제가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 업체가 실적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CJ 프레시웨이 한번 보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료에 들어가시면요. 2018년도에 뭐 이익 측면만 볼게요. 한 500억. 2019년 580억.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0억 뭐 초반에서 500억 후반 정도까지 돈을 벌던 회사가 2020년에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적자를 기록했죠. 다들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할 테니까, 밖에서 안 나갔을 테니까, 급식도 다 끊겼을 거고,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올해 예상되는, 그러니까 2021년이죠. 작년에 예상되는 이익 수준이 2019년 정도로 되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 숫자가 2021년에 지금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지만, 이 기대하는 이 숫자가 2022년이 되면 여기서 증가를 할까요? 안 그러면 더 빠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숫자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외식업 식자재에 관련된 소비가 증가를 할 것이고,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정가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이익 측면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익 측면에서 2021년에 578억을 해서 뭐 600억에서 한 700억까지 번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뭐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자재 유통 쪽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좀 식상하잖아요. 항공, 여행, 뭐 면세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식상하니까,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주식은 뭐 미인대회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알고 있고 좀 흔하겠지만, 그런 쪽에 더 사람들의 어떤 우리 소위 수급, 이런 여러 가지 관심 이런 게 쏠리면서 그쪽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는 좀 개별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근데 여행 항공 이제 달고 달았어요. 너무 달고 달았어요, 이쪽은. 너무 달아서. 네, 너무 달고 달았어요.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딱 생각나는 게 대한항공 생각하시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 주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안 보는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은 이제 보합인 것 같고요. 내일 일단 장이 오늘 미국 장이 좀 좋거나 뭐 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상승으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하락으로 시작한다면 내일도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일단 했을 오늘 때 시장만 보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 네. 정강후약이라. 그러니까 앞서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1시 넘어서부터 좀 국내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지금 중국 기업 한 33개를 제재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미중 간에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그러던 와중에 1시가 넘어서 미 국방부에서 대만에 1억 달러 규모의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수출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대만 문제는. 내정 간섭이라고 좀 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미중 간의 그런 이슈가 조금 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미국과 중국이 조금 사이좋게 지내서 미국이 관세율을 조금 낮춰준다라고 하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조금 둔화시키고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강대강 구도로 가게 되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를 바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1.9%를 바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1.95까지 좀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모습을 오후 들어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상승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나스닥 빅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내일 국내 시장이 또 그렇게 편안한 시장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스닥 시장 역시도 미국의 시장 금리,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움직임과는 좀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나스닥 시장은 또 같이 올라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금리 상승과 관련된 우려감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도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만 나스닥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이 내일 아침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처럼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10시 반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중국 눈치를 좀 살살 보겠죠. 중국 눈치를 살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대표님 어제 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보셨나요? 아니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보면서 받을 걸 미리 알아서 안 봤어요. 열불이 나서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작가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치적 색깔을 좀 띌 수가 있다고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정치적 색깔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이게 저는 보면서 스포츠를 봤지만 이게 반중 정서가 좀 글로벌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짧게. 중국몽 이게 상당히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반감을 좀 일으키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뭐 선진국들과 반중 간의 그런 감정이 어떻게 격해지는지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하면 내일 뭐 중국 변수로 인한 미중 문제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뭐 어쨌건 그거 상관없이 그냥 중국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해서 내일 우리가 증시가 빠진다면 어떻게 그때를 또 매수의 기회로 삼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어떤 구간으로 삼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하세요. 지금 주식 시장이 일단은 조정을 보였고 어느 정도 반등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3월에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올 것이고,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데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사실 주가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얘기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1월에 그 힘든 시장을 버텨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파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에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에 사실 가장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포트의 비중이 꽉 차 있는 게 맞아요. 1월에 꽉 사가지고 그 포트의 비중을 떨어질 때마다 사서. 예, 차 있는 게 포트의 주식 비중이 차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혹자는 이제 그 말씀하죠. 이러다가 또 빠지면 어떡해?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대부분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추가로 빠지면 내가 더 싼 가격에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생각처럼 되나요? 그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좋게 생각한 종목이 여기서 잘못 매도가 나가면요, 오히려 주가는 안 빠지고 더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또 오를 때 따라 사가지고 물리고, 이런 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상당히 많이 털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려는 힘은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방으로 미는 힘보다 위로 올리는 힘이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잔고가 그만큼 털렸기 때문에 위에서 쏟아지는 물량은 그만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급락 후에 지금은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다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좋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회사들, 그런 종목들 잘 선별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새롭게 주도업종이 어디가 될고 어디가 주도업종이 될 것인지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있어요. 다만 종목 교체는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걸로. 예, 맞습니다. 종목 교체는 분명히 지금 하실 타이밍이 온 거는 맞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한국 주식 시장을 성장주의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 업종에서도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좀 이번 기회에 종목 개최를 좀 활발히 좀 진행을 하셨으면 어떠실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또 시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드린 대로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시장 오늘 네. 하루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 그 미국이랑 상관없이 지금은 조금 움직이는 느낌을 장 초반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다가 막판에 급락세로 시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이제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3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50bp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시장이 아주 수직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에 이제 집중하면서 기관들이 따라서 매수에 들어왔고요. 또 외국인들도 현물 매수가 이제 소폭 들어오면서 시장이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조금 설 전에 어떤 흐름을 또 이어가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약세 전환됐고요.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증시가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 그러면서 바닥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표출된 하루가 아니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예.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 바닥인가요? 아닌가요? 아직은 알 수 없나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을 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증권가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 10층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지하 20층, 30층이 있더라라는 게 이제 증권가 저희 브로커들의 농담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는 무릎 아니겠어? 조금 더 떨어져도 지금 정도는 사야지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무릎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오산이다. 그러고 나서 발까지의 거리가 무한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형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릎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릎이라는 것은 발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무릎이 어딘지 알죠. 발을 이제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닥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만 무릎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도 좀 바닥에 사야 내가 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투자자분들이 여유를 가지신다라면 그래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주고 사는 게 낫다. 내가 무조건 바닥에 사서 정 밑바닥에 사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건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얘기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그 물타기가 됐든 아니면 신규 매수가 됐든 네. 매수해야 되는 시점, 네. 이거는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속적인 얘기인데요. 지금은 뭐 물타기건 뭐 신규 매수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손절매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늦었다라고 판단이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팔지도 사지도 말라. 예, 지금은 오히려 관망하면서 지금 이제 오르는 듯해도 오른 종목이 다시 빠지고 또 빠지는 듯해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앞서 언급드렸던 얘기와 같이 되는 게 조금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그때 들어가서 물타기를 하시던 뭐 하는 게 낫지, 지금 어느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닥이라고 이렇게 예.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언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제 지수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2800선이 웬만해서는 안 깨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봤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PBR 1선을 안 깼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8.15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PBR 1선은 하락 때 그래도 견조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어이없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징후를 본다라면 먼저 이것은 기술적 지표가 말해줄 것이고요. 차트가 말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다소 공격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는 게 2700, 600이 깨지면 240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일봉으로 보면 2200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가치를 보게 된다라면 단순하게 차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쌍바닥을 찍던 다중바닥을 찍던 그건 차트가 확인해 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확인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긴 시계열로 보면 시장은 항상 중립적이었어요. 악화된 요소보다는 중립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을 배울 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금리와 주식은 상반관계다라고 배웠습니다만, 요즘 제 후배들은 금리와 주가지수는 동행한다라고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금리 인상 기조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있기 때문에 주가와 금리는 같이 간다. 물론 여기서 우량주를 얘기하겠죠. 같이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이 시장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악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적응할 시간을 갖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예단해서 사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이 긴축. 예. 요거에 대한 이 공포심.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질 시점이 언제냐.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빨리 그냥 3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금리 인상 하고 나면 오히려 예. 오르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제가 내가 조금 있으면 너를 내가 뒤통수 한 대 때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처음에 충격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 어안이 벙벙하죠. 얘가 왜 때렸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게 이제 시장의 모습인데 지금 연준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 3월이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싹 긴장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때릴 거예요. 그럼 차라리 빨리 맞고 넘어가는 게 낫지. 맞을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포스럽죠. 근데 지금 연준의 얘기는 내가 손으로 때릴 거야 해서 야, 망치로도 때릴 수 있고 내가 2대, 3대를 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죠. 때린다라는 건 압니다. 맞을 준비도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심하게 맞느냐? 아닌가 이제 적응할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불안 요소다. 차라리 맞고 나면 시원하고 오히려 어차피 맞았으니까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까지는 지금 이제 3월 달 지금 이제 테이퍼링 축소는 3월 말이고 3월 달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지금 이제 고개를 드는 게 설 전에 50bp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사그라들었다 다시 50bp가 드러나오고 있고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자 질문에 몇 차례라고 확언을 안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월가에서 우려하는 것은 영란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포문을 열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월가에서는 전 세계가 4월까지는 무조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중앙은행이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제 호주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불안 요소다. 시간이 약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결코 만만하게 흘러가지도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를 한번 점검해보고 예.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주식, 이익이 커질 만한 그런 주식 혹은 이 조정 이후에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예. 리밸런싱.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주린이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할 때의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성장주냐, 아니면 뭐 가치주냐, 뭐 경기 민감주냐, 요거 가지고 좀 설왕설래 말이 많잖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기준을 전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종목에 따라서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치주냐 성장주의 접근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할 때 물타기 기준을 정확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A라는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데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죠. A라는 주식에 미련이 있고 내 자산이 A라는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타기해서 내가 빠져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죠. 물타기 기준. A라는 주식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A라는 주식이 없는데도 나는 A라는 주식을 살 거야. A라는 주식은 난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고 이 미래의 가치는 밝아. 그럼 물타기 하십시오. 근데 A라는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A라는 주식 사시겠습니까? 아니야, 징글징글해. 난 저 주식을 안 살 거야. 그럼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다른 주식으로 교체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댓글로 올라와서 이 주식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산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이 주식이 없다. 살까 말까 판단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하면 네. 성장주 혹은 돈을 못 버는 주식들, 그렇죠. 예, 꿈에 기대고 있는 네. 아니면 뭐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많이 밸류에이션이 네. 높은 주식들, 이거는 이제 쥐약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익은 성장주에서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금리 인상과 성장주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 시각도 조금 저는 교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제가 이제 경제학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성장주라는 개념이 그때는 중후장대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볼 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성장주일
경우에는 그래도 용인을 해줬어요. 영업 현금 흐름만 플러스면 나머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도 용인을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그 성장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인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과도한 자금 부담은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엔 독이다라는 개념이 강했죠. 그래서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주들이 성장주다, 뭐 NFT 관련주들이 성장주다 이런 것들이 과연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금리 부담이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옛날 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그 축소,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결국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풀린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성장, 모멘텀 이런 건 꺾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엔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성장주의 밸류에 부담을 준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장주들은 항상 꼬리표를 달고 있다. 성장주 이꼬르 꼬리표 뭐냐? 실적. 실적이라는 꼬리표 이제 숙제를 떠하는 거예요. 제가 흔히 표현 드리는 게 이게 있죠.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이번에 시험 잘 볼 테니까 오늘 치킨 좀 사줘. 그러면 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오늘 치킨 안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신 치킨을 사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시험 끝나고 보자. 치킨을 사줬기 때문에 나는 걔한테 성적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아들도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거고. 이게 기업들이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킨을 투자자들에게 얻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일부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를 줬다라는 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지금 저는 기준점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2021년 그 옹기 실적이 나오는데 저는 하이닉스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SK하이닉스. 예,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가 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옹기 실적이 다 좋았다라고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4분기가 조금 꺾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올해까지 꺾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가 견조했거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그래서 주가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좋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쨌든 성장주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해 놓은 주식들, 예. 뭐 메타버스, NFT, 뭐 미국도 그렇고요. 뭐 바이오주들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많은 그 섹터의 주식들이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폭락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이미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네. 바닥 아니야? 예. 버텨야 돼? 아니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가지고 막 그렇죠. 혼란해하는 예.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정리해드리면 저도 그 가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와 NFT는 우리 엔터와 게임주의 미래다. 미래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메타버스와 NFT라는 게 여름만 하더라도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가을에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익숙해져 버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제 바뀌면서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 실적 요인들을 쏟아보면 메타로 전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결국 페이스북도 플랫폼 성장성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 자기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우리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메타로 변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도 조심스럽다. 지금 금융 플랫폼도 삼성이 뛰어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쟁자들은 불쑥불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메타로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메타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조 정도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메타라는 것을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든다. 우리가 단순하게 게임을 뭐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산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막대한 비용을 그러니까 제약주랑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만 만들면 대박이 나죠. 근데 그 비용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이제
차별화가 될 것이다. NF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고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옥석가리가 될 것이다. 결국 표준을 잡는 회사가 우리가 표준을 잡는 회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표준을 장악하지 못하는 회사는 오히려 도태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고민에 들어갈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에 어떤 네. 트렌드에 빅 트렌드에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버스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막 떠올랐잖아요. 네, 섹터들이.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미래 아직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SK 하이닉스 같은 바로 돈을 구조적으로 잘 벌고 있는 이런 기술주들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살래, LG전자 살래 그럼 저는 LG전자입니다. 이유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살래, 삼성바이오 살래 그럼 저는 삼성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이게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긴 미래를 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거 인정합니다. 30년 뒤에 반도체가 지금처럼 시장을 이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LG전자의 전장사업부의 더 확장성이 LG전자, 그러니까 지금 저는 투자자지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서 내는 이익 막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지금 이익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변동성은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바이오를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조만간 회장으로 이제 되시겠죠. 근데 반도체는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아버지의 물건이고요.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에 모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라는 것을 아버지 작품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작품을 이재용 회장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자신만의 퍼포먼스가 필요하죠. 그건 뭘까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항상 언론에 얘기하는 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에 있다. 항상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자. 이건 전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우량주가 아니었어요. 제가 강조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우량주는 은행주와 건설주였어요. 그렇지만 반도체의 미래를 보신 분들이 30년을 버티신 것처럼 지금 30년 후를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전장이라든지 바이오에서 찾아야지 30년 동안 여태껏 수익을 냈던 것에서 그대로 답습한 투자는 저는 올바른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존의 아이디어 설명하는 것은 능숙해요. 하지만 미래 아이디어도 제시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찾아보셔야지 저는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삼성전자를 이제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뭐 삼성전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분기 배당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현금처럼 안전한 주식이고요.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햄버거 나오기보다는 전 다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라고 생각하는지 LG전자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LG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예. 없네요. 혹시라도 전장 사업을 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식탁을 내리셨는데 전 그러면 버릴 겁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 겁니다. 그런데 버렸을 때 이미 손해를 봤다면 그거는 제 리스크겠죠. 제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아예 LG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그게 스스로 떠하는 과오죠. 제가 LG 엔솔 헤드에도 너무했습니다. 제가 LG 엔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헤드에 넘어왔는데 근데 그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몰빵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하는데 그러한 리스크 진짜 우리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정말 많은 기업들의 뒤통수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어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몰빵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신라젠도 그렇고 지금 뭐 코오롱 TCG도 또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또 연기를 시켰는데 빨리 매듭 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물적 분할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일부 현재 지금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제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을 믿을 수 없죠. 맞습니다. 저는 진짜 끝까지 챙겨야지.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하는 게 저는 물적 분할을 일부 정치인이 맡겠다라고 그러는데 대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돼. 기업의 대주주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이 로비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한 10% 정도? 요 국회의사당하고 요 금방 그 기업들 사옥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경련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또. 영향력이 네, 치기가 맞습니다. 너무 쉬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 개인 투자자들 혹은 하여튼 뭐 이런 투자자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될 몫이지 절대로 그냥 가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는 815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지금은 이제 공중파라든지 솔직히 케이블 방송에서 이런 얘기 못하지만 저는 뭐 그런 데 있어서 목소리 높여라 그러면 단연코 앞장서서 목소리 높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안 부르실 수도. 아, 뭐, 그건, 저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감내해요. 그 대신 815에서 자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이거 또 우리 갑자기 또 미운털 박혀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네. 예. 지금 일단 실적 발표. 예.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자랑하듯이 먼저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어떤 예. 좋은 어떤 반영이 됐는데 예. 이게 실적을 늦게 발표하는 기업일수록 이게 폭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또 예를 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적을 잘 받으면 집에 뛰어오잖아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아까 치킨 얻어 먹었는데 성적이 지금 생각보다 안 나왔어. 그러면 가출의 인생에 그거 대해서 가출하든지 생각하겠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또 투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 실적은 이게 시험용이 아니에요. 분기 실적은 45일. 온기 실적은 90일 내에 발표하도록 법적으로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은 2월 15일까지고요. 근데 보통 4분기 실적은 발표를 잘 안 해요. 온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게 3월 말까지예요. 3월 말까지인데 정확히 잘 짚어주셨어요.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집계하는데 90일 안 걸려요. 이거 옛날 법이에요. 아, 이거 무슨 뭐 이미 다 전산으로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와 있는데. 네, 전산으로 나와 있는데 따라서 지금 이제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보통 먼저 나오는 기업들은 자신 있는 거죠. 나 성적 좋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업이 점점 뒤로 밀린다. 이러면 좀 불안하실 필요도 있고요. 더군다나 막바지 가서 몇몇 기업들은 감사의견이 한정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상패도 또 논의가 되거든요. 항상 그런 기업들이 한 10대 개씩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한정 의견이라는 게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적정 의견이 감사 의견이 나온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량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횡령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회계 원칙만 잘 지켰으면 이번에 상패 안 당하고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처리를 올바로 했느냐 여부예요. 근데 한정 의견이 나온다는 건 회계사가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니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정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패 가능. 그러면 우량한 기업도 한 몫에 가버립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정 의견이 나오면 그거 좀 좋다 이거야. 그렇다 치지만 적정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량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 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아직 발표를 안 했다. 네.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어떤 그 분위기가 느껴진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미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좋을 거라면 이미 했을 거라고 봐야 네,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손이 잘 안 나가도 어쨌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적을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적은 공시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공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공시가 나오면 그게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언론을 보고하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 지금 다트라고 아시죠? 그 금융감독원의 공식 사이트 다트에 휴대폰 웹이 있습니다. 그걸 다 까세요. 휴대폰 웹을 까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등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공시가 뜰 때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가도 알람이 딱 울리면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났네? 실적이 제대로 나왔나?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에 몰두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알람 기능을 아시는 분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트 웹을 까시고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고 더불어서 네. 금융주들의 어떤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사실 좋았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증권사들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 제가 얼핏 뉴스로 보니까 KB금융도 KB증권인가요? 증권. 네, 증권도 그렇고 뭐 교보증권도 그렇고 실적들이 역대 최고로 뭐 이런 1조 뭐.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그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오늘 이번에 보너스 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턱 얻어먹어야죠. 근데 네. 이걸 좀 구분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금융주는 뭐 크게 봤을 때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보고 금융지주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회사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증권사가 이익이 늘어난 게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많이 내서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증권사들이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천수답 경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돈 벌고 장이 나쁘면 견디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CEO들이 이것을 못 버티다 보니 증권회사도 수익원 다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증권회사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점포를 줄였죠. 그렇죠. 비용을 이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여러분들 수수료 거의 안 내시잖아요. 수수료 내봤자 옛날에 비하면 거의 안 내시는 거예요. 생생 내실 정도로 안 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이자놀이. 그 신용 이자놀이 10%씩 받아가는 이자놀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수익원들을 개발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다. 증권에서 프랍이라고 그래서 직접 투자 하는 건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증권법에 증권회사의 3대 그 법상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위탁, 자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더라? 뭐 하여튼 뭐 이건데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증권회사는 2021년이 피크인 것 같아요. 증권가들이 얘기하는 게 2021년이 피크고 2022년부터는 조금 이익이 정체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는 저는 조금 추천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실적이 네. 좋게 나오니까 또 그거 실적 좋으네 네. 또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까봐. 그거는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네. 증권주는 2021년에 화려하게 해서 좋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 2019년이구나. 2020년인가 19년에 하반기 때 여의도로 와 보니까 어떤 증권사 앞에 노조가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사상 최고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왜 성과급 안 주느냐. 그래서 전 증권주를 샀어요. 야, 이거는 이익이 커지겠구나. 그 이익이 커졌으니 왜 성과급 안 주냐고 노조가 싸울 정도면 그래서 전 증권주로 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잘 돌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증권사들은 올해 진짜 증권사 직원들은 성과급 많이 받을 거예요. 뭐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이제 끝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지금 오늘 저도 오다 신문에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지금 예대마진 쪽이 확 커지니까 물론 예대마진 KB금융 같은 경우도 제가 증권주의 수수료 수익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대마진 비중이 50%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비이자 수익이 이제 그쪽도 수익은 다변화를 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이익 납니다. 그리고 거기도 점포 많이 줄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은행과 증권회사 거래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예. 뉴스마다 뭐 여의도에서 뭐 밀려나는 뭐 금융맨들 뭐 해가지고 신문기사가 계속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저도 엊그제 보니까 2년 사이에 은행 점포가 1,500개가 없어졌답니다. 그러면 1,500개면 1,500명의 지점장이 목이 날라갔고 그 밑에 직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1,500개의 지점 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은 이제 가끔 오프라인으로 뭘 할 때가 있는데 증권회사는 찾을 수도 없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옛날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은 이제 뭐 해야 될 정도. 근데 그만큼 얘네들이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은 저는 뭐 KB금융이 됐던 우리금융이 됐던 하나금융이 됐던 조금 관심 있게 저는 지주사. 제가 8.15에서도 그때 배당 관련해서 지주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주가 수준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얘기에 귀 기울이셨던 분들은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죠? LG 아니야. 신한 예. 뭐 그 어디 자산운용사 예. 부사장 하시던 그 서준식 교수님 예. 이분이 작년 초에 나와가지고 예. 금융주를 담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예. 샀는데 네. 한 달 전에 예. 우리 또 방송을 하면서 그 포트를 보니까 공개를 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났더라고요. 서준식 금융주만 가지고. 교수님은 주로 이제 채권과 연계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채권 전문가인데 그러니까요. 자기 개별 주식은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분 책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분 책도 이제 그분은 이제 금리와 굉장히 민감. 그러니까 보통 주식 저도 이제 증권쟁이다라고 속되는 분은 금리 별로 중요시 안 하거든요. 야 금리 10% 주는 것보다도 한탕 튀기는 게 낫지 이런 개념인데 서준식 교수님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이어받은 게 그래도 우리가 채권과 대체자산 그리고 채권처럼 안정적인 주식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우리는 그냥 보통 아니 몇 프로 좀 비싸게 사면 어때? 뭐 이런 마인드가 네,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은 진짜 0.5%라도 싸게 살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쟁이와 그 채권, 저희 속된 말로 채권쟁이들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다르더라고 확실히. 네. 그 대신 대박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그죠? 아니, 그게 근데 무서운 거죠. 그분 말 4년이면 더블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네. 4년이면 더블 되고 네. 뭐 저 뭐야 몇 12년인가 얼마면은 뭐 4배 되고 네. 뭐.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죠. 야, 차 수장, 한 달 내에 더블 될 종목 없어? 이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은 있어도 그래도 저는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손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 네,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좀 보면서 네.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네. 그다음에 또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좀 되짚어 보아야 될 예.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돌아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녁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일 시장은 좀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반등? 상승의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승에 이제 물꼬를 좀 텄으면 하는 그런 바람 섞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내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경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